안녕하세요, 카가의 장희찬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장갑도 끼고 수트도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리뷰해볼 모터사이클은 BMW의 마지막 공랭 박스 엔진 모델 BMW R9T 스크램블러입니다. 사실 원래 R9T는 올해 생산할 모델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 공랭 박스 엔진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모델이 될 예정이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정식 차종에 편입이 된 케이스죠. 스크램블러 같은 경우에는 R9T의 어떻게 보면은 하위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격도 R9T 본 모델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고, 이번에 BMW에서 5개의 R9T 모델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R9T 스크램블러입니다. 스크램블러라는 장르는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워낙 도로가 잘 깔리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임도와 공도에서 번갈아 가면서 탈 수 있게 만든, 어떻게 보면 듀얼 퍼포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듀얼 퍼포즈 머신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이 BMW R9T 스크램블러는 전체적으로는 이 스크램블러 디자인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클래식한 디자인, 그리고 배기구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댐퍼 자체도 굉장히 네이키드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휠도 오프로드 겸용이 되게 만든 차입니다. 실제로 오프로드를 주행을 해보면은 괜찮아요. 생각보다는 좋은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오프로드를 타는데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일 자체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네오클래식, 뉴트로 느낌이 많이 나는 바이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BMW나 두카티 이런 브랜드들이 점점 더 연령대를 기존의 어떤 40대, 40대였다면은 이제는 30대로 어떤 넘어가는 위치에 있는 상태인데, 이 스크램블러가 과연 그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쪽부터 살펴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타이어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19인치, 뒤쪽에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스크램블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9T 기존 모델의 어떻게 보면 저가형 버전, 조금 더 저렴한 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 유럽에서 출시가 될 때는 캐스크 휠도 선택이 가능했어요. 근데 보면은 스포크 휠이죠. 이게 사실 풀옵션이에요. 스크램블러가 국내에 도입된 스크램블러는 전부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휠이 어디에 쓰이는 휠이냐? 여러분이 우주 명차라고 정말 좋아하시는 R1200GS와 같은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브리스 타입이에요. 원래는 R9T는 튜브 타입인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튜브리스 타입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휠 자체가 R1200GS의 휠이기 때문에 타이어도 오프로드가 손쉽게 장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오프로드도 염두에 두고 만든 스크램블러 특유의 스타일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는 보시면은 브렘보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ABS는 작동이 되고요. 실제로 도로에서 ABS를 작동을 해봤을 때 역시 브렘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한 제동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위쪽으로 좀 보면은 원래 R9T는 도립식 포크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적립식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이 스크램블러라는 장르 자체가 거친 도로에서 편안하게 탈 수 있게 만든 장르다 라는 거를 좀 중점에 두고 본다면 이런 적립식을 선택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확실히 이제 휠 베이스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편안함은 더욱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클래식한 원형 헤드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안쪽에 이런 BMW 각인이 새겨져 있는데 이런 디테일은 확실히 BMW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봤을 때 시인성이 괜찮고, 전체적으로 이런 라이트의 밝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BMW가 모터사이클의 잔뼈가 굵은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광량 조절 같은 거에서는 손댈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이제 위쪽에 계기반을 한번 살펴볼게요. 계기반과 이 핸들 스위치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 광량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클러치가 있는데
클러치가 제 기준에서는 조금 뻑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로 낮춰서 사용 중인데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클러치의 세기든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앞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이 있고요. 사실 비상등 버튼이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괜찮고 라고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비상등 쓸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은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ABS 버튼이 있어요. ABS 버튼 같은 경우에는 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ABS나 이 ESC 트랙션 컨트롤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를 길게 눌러서 끌 수 있는데 이거는 오프로드에서 뒷바퀴 미끄러뜨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방향지시등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크에 달려있는 방향지시등을 보면은 옆으로 길게 누르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주행 중에 차선 변경을 할 때 이거를 누르고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클릭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방향전환 지시등을 켤 수 있다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쪽에 있는 홈 버튼 있고요. 홈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홈인데 소리 음량도 적절하고 이제 다른 차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아주 커다란 홈을 지닌 바이크를 타셨던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핸들바에는 열선 핸들이 달려 있어요. 이게 열선 핸들이 제가 아까 남 기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의 통풍 시트랄까요? 이게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있는데 이걸 한 번 쓰면은 겨울에 너무 아쉬워요 이게. 그리고 여기 인젝션 스위치가 있고요. 이 인젝션 스위치는 뭐 잘 작동합니다. 시동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사실 계기판은 조금 아쉬워요. 물론 이제 네오 클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계기판을 구성한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기어 인디케이터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클래식해요 얘는. 전체적인 이런 비율 구성, 전체적인 뭐 시스템 구성은 네오 클래식인데 얘만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를 찾아보기에는 사실 좀 힘들다. 그래서 그냥 속도 확인하는 정도, RPM 게이지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RPM을 언제 변경해야 되는지 뭐 오래 타신 분들이야 소리나 엔진 필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처음 타는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통이 있는데 기존의 R9T가 18리터였는데 얘는 17리터로 줄어들었어요. 오일 탱크가 뭐 1리터 정도야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스타일 변경이 있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 카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스틸입니다. 원래 R9T 본작은 알루미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자석이 붙는 R9T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를 좀 살펴보시면은 시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레더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스티치가 보시면은 실제 스티치 마크가 아니라 이렇게 새겨놓은 스티치예요. 일체형인데 스티치 자국을 넣어놓은 그런 느낌인데 클래식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레더, 무광 레더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다만 색깔이 조금 밝아서 바이크를 오래 탔을 때 어떤 이염이나 이런 게 뭐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은 조금 들긴 하네요. 하지만 시트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고 폭신폭신한 편이라서 이런 서스펜션과 맞물려서 굉장히 편하게 바이크를 탈 수 있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R9T의 심장인 공랭 박서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BMW 최후의 공랭 박서 엔진이고요. 요즘은 다 이제 수랭을 사용을 하는데 R9T만 공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박서 엔진 자체의 진동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 양옆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사행정에서 나오는 이 특유의 진동과 이 사운드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이 박서 엔진 아직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만큼 매력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상으로도 사실 굉장히 훌륭하고요. 스탠드 자체도 되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워낙 이제 BMW 모터사이클들의 스탠드는 유명하지만 스탠드에서도 정말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잘 받쳐주고 약간의 경사로에서 됐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여기 보시면 풋스텝이 있는데 이 풋스텝이 조금 특이해요. 이 풋스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고무 패드가 깔려 있는데 이 고무 패드를 벗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오프로드용 풋스텝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스탠딩 포지션에서는 이렇게 발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오프로드 풋스텝이 달려있다는 것도 이 스크램블러 장르의 특성을 잘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텐덤 스텝이 있고요. 뭐 텐덤 스텝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게 돌아가고, 원래 이 텐덤 스텝류 중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나오는 텐덤 스텝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스텝들이 사실 고장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수동으로 열고 닫는 텐덤 스텝을 지니고 있는 게 BMW가 얼마나 이 바이크 장르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머플러가 달려 있는데, 머플러는 기본으로 아크라포빅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메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아크라포빅 시스템 머플러를 장착하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 아크라포빅이 달려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크라포빅 사운드가 사실 R90 특유의 저음 사운드가 아니라 좀 카랑카랑한 소리가 나요. 사실 이 R90 공랭 박스 엔진의 사운드, 제가 기대하던 사운드랑 맞진 않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앉았을 때 좀 공격적인 포지션이 나오면서 스포티하게 포지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랑은 또 잘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상대적으로 기존 R90보다는 오프로드 특성에 좀 맞춰진 느낌이 날 정도로 오프로드나 이런 험지에서도 편하게 탈 수 있게 좀 널널하게 돼 있어요.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구동 방식은 체인 방식이 아니라 샤프트 형태의 구동 방식을 채용을 했는데, 이게 공랭 박스 엔진과 상당히 잘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비성이나 그런 것도 더욱더 체인 방식보다 더욱더 좋아졌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런 구동 방식에서의 장점도 확실히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R90 스크램블러는 스크램블러의 전형적인 디자인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BMW만의 디테일, 모터사이클 장르에 쌓인 노하우를 마음껏 집어넣어서 좋은 바이크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트고가 물론 기존의 R90에 비해서 3cm 정도 올라가긴 했어요. 하지만 R90가 원체 낮았기 때문에 얘도 착지성은 일반적인 한국인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7cm 정도 되는데, 177에서 8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키에는 충분히 발착지성이 좋은 바이크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편안하면서도 오프로드에서도 즐겁게 탈 수 있는, 재밌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아요. 스크램블러 바이크라고 하면은 그 두카티의 스크램블러처럼 가볍고 이런 재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크램블러인데 너무 무거워요. 220에서 40kg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차 중량 자체가 이렇게 무거우면은 재빠르고 경쾌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경쾌한 바이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이게 2,100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는데, 스크램블러가 R90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한 모델로 나온 만큼 여러 가지 옵션 선택지를 제공을 해주면서 가격을 조금 더 낮추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캐스크 휠을 선택을 하고 가격을 뭐 1,900만 원대로 낮출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바이크가 됐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BMW 모토라드, 이 BMW 모터사이클 장르의 명성답게 정말 뛰어난 성능과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리터급 바이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 소형을 처음 따시고 바이크에 처음 도전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과 이런 전체적인 출력에서의 편안함, 시트 포지션에서 오는 편안함이 마치 제가 이제 뭐 500cc급 뭐 혹은 이제 쿼터급을 다루는 것처럼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바이크였기 때문에 BMW가 확실히 이 연령대를 낮추고 입문자들에게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를 제공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모터사이클이었습니다. 저희 카가이는 앞으로도 다양한 모터사이클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모터사이클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면서 이 주행 필링을 직접적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속 감각은 역시 박스 엔진답게 이제 부드럽게 쭉 나가요. 근데 이거 아크라포빅인데 이거 머플러 소리가 좀 제가 박스 엔진에 기대하는 사운드는 아니네. 이
카랑카랑해요. 이 높은 데시벨인데 저는 낮은 데시벨의 박스 엔진 소리를 좀 기대했는데 들어보시면 좀 카랑카랑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가속 부드럽게 잘 나가고, 이 감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브레이크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클러치 잡고 브레이크 잡으면은 클러치가 좀 뻑뻑한 편이라서 컨트롤이 쉽지 않고, 그리고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이거.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이따 코너링 돌아보겠지만 코너링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위쪽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 제 다리 쪽 아래에서 느껴져요. 이 무게감이 엄청 무거워. 되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이긴 한데, 제가 오프로드를 안 가봐서 그렇지 오프로드를 만약에 탔으면은 이거 쉽지 않았겠어요. 이 스탠딩으로 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그냥 앉아서 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프로드도 박스 엔진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열이 이제 조금 올라와요. 이제 엔진열 같은 경우. 근데 엔진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날씨가 좀 더운 편인데 괜찮네요. 네, 좋아요. 이제 코너링 한번 돌아볼까요? 역시 BM답게 날카로운 코너링. 날카롭다기보다는 깔끔하게 돌아나가는 코너링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잘 돌아나가요. 제가 타본 리터급 중에서 코너링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제 리터급 이제 R차들이라고 하죠. 이제 레플리카 차량들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코너링 컨트롤 자체가. 근데 이건 굉장히 편하네요. 핸들만 슬쩍 기울이면 코너링 부드럽게 돌아나가 주는 게 확실히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동감은 사실 박스 엔진에서만 느낄 수 있거든요. 되게 특이한 고동감이에요. 이 양쪽을 번갈아서 쳐주는 그 고동감이 정말 이름처럼 복서가 막 펀치를 그냥 양옆으로 이제 원투 잽으로 날리듯이 하는데 되게 기분 좋은 고동감. 예전 이제 공랭 박서가 달렸던 BM 모델들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아니면은 러시아의 우랄 바이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공랭 박스 엔진의 고동감이 확 전해지는. 하지만 역시 배기음 사운드가 거슬린다. 이것도 되게 큰 요소 중 하나인데 좀 어떻게 안 되나 싶긴 하네. 직진 성능은 확실히 우월하네요. 역시 리터급이 이 저배기량들의 답답함은 없어요. 그냥 쭉쭉 치고 나가주는 게. 근데 이게 1단 기어비가 좀 많이 짧아요. 이거 올리려면 올릴 수 있겠는데 진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1단, 2단보다는 이제 3단, 4단 주행을 많이 하게 되네. 이 3단, 4단 주행이 되게 편한 편이고 5단까지는 굳이 올릴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5단까지 이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널에서는 이제 5단까지 올렸는데 확실히 빨라요. 이게 리터급이다 보니까 쭉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요. 근데 역시 R9T답게 되게 크루징하기에도 적당한 기어비를 가지고 있네요. 3단, 4단에서 제일 편해요. 1단, 2단 솔직히 이게 너무 짧은 거 싶지 않나? 너무 짧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3, 4단은 정말 폭도 넓고 되게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놨네요. 핸들 포지션 자체도 되게 편한 편이고 기존 R9T에 비해서도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좀 덜 스포티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역시 구부려야 돼. 크루저처럼은 못할 것 같고, 이게 진짜 스크램블러처럼 좀 레이싱한 포지션이 형성이 되는 듯 하면서도 뭔가 편한,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포지션은 조금 숙이게 돼요. 근데 이게 바람 저항을 조금 줄여주다 보니까 포지션 자체가 확실히 좀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제 헤드를 통해서 흘러가는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근데 주행은 제가 지금 거의 한 4시간째 주행을 하고 있는데 할만한 것 같아요. 공랭이란 점 빼고서라도 얘로는 투어링 갈만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튜브리스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도 덜하고 펑크날까봐 확실히 풀옵션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저가 옵션도 좀 있었으면 저도 한번 노려봤을 텐데 아쉽네요.